지난 17일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 여자축구팀이 남한 땅을 밟았어요. 북한 선수단이 한국에 오는 게 요즘 세상에 얼마나 드문 일인지 다들 아시죠? 당연히 언론에선 남북 화해의 신호탄이냐는 말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뭔가 분위기가 좀 풀리는 건가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오늘 핵심이에요. 같은 날 17일 노동신문이 전한 내용을 보면 김정은이 전군 4여단 지휘관 회합을 소집했어요. 쉽게 말하면 북한 군대에서 전국 핵심 지휘관들을 죄다 불러 모은 긴급회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온 메시지는 딱 세 가지였어요. 남부 국경 강화, 주적 의식 고취, 그리고 군 조직 개편. 보통 어떤 나라가 상대국의 선수단을 보내면 그 나라 지도자도 덩달아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거든요. 그게 외교의 기본 문법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어요. 한쪽으론 선수를 보내고 다른 한쪽으론 한국은 주적이다 라고 군인들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전문가들이 꼽는 첫 번째 이유는 내부 단속이에요. 북한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남한 선수들과 교류하다가 군인들 혹은 주민들 마음속에 저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싹 트는 거거든요. 그걸 차단하려고 선수단을 보내는 바로 그날 저쪽은 주적이다, 긴장 풀지 마라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국제 정세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회의가 열리기 불과 이틀 전인 14, 15일에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났거든요. 그 회담에서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게 뭔지 아세요?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다 였어요. 심지어 백악관 공식 자료에 북핵 문제가 이란 전쟁 다음으로 유일한 안보 이슈로 올라왔어요. 미국과 중국이 함께 북한 핵 안 돼를 외친 거예요. 그 직후 김정은이 한 말이 뭔지 들어보세요. 앞으로 5개년 계획의 과제들이 수행되면 우리 군대의 전략적 행동의 준비 태세는 현재와 대비할 수 없게 갱신된다. 쉽게 번역하면 너희가 뭐라 해도 우리 핵 개발 계속 간다. 5년 뒤엔 차원이 다른 군사력을 갖게 될 거라 라는 거예요. 미중 정상이 비핵화를 논하는 테이블을 차리자 김정은은 그 테이블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이 흐름에서 군사 분계선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16일 경기도 경김포 전망대에서 직접 포착한 장면이 있어요. 군사 분계선 바로 북쪽 개성 근처에서 북한 병사들이 기둥을 세우고 안반을 폭파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게 전술도로 확장 공사라고 분석했어요. 쉽게 말하면 군용 도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단순히 도로를 닦는 게 아니에요. 북한은 2024년부터 비무장지객, 그러니까 DMZ 안에서 철책을 치고 지뢰를 깔고 도로를 만들면서 군사 분계선을 사실상의 국경선으로 굳히는 작업을 계속해왔어요. 그런데 원래 비무장지대 안에서 이런 공사를 하면 1953년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북한이 그 협정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면서 물리적으로 경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헌법을 바꿨어요. 그 개정 헌법에 국경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갔거든요. 통일연구원 홍민선임위원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북한이 헌법에 국경 조항을 넣은 이후 남부 국경을 언급한 건 이번 회의가 처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 그리고 지금 이 회의가 군 일선부대의 그 정책을 실행하라는 명령으로 내려온 최초의 사례라는 거예요. 말에서 행동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 이번 회의에서 한 말 중에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모든 공간에서의 작전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라는 부분인데요. 전문가들이 모든 공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요. 지상 군사 분계선만이 아니라 서해 NLTL, 동해 해상 경계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지든 바다든 북한이 그어놓은 선 전체를 지키겠다. 거기서 양보 없다는 선언이에요. 자, 이번엔 한국 얘기를 해볼게요. 이재명 정부가 첫 통일백서를 냈어요. 매년 나오는 책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부제가 붙었어요. 2025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이 백서를 뜯어보면 숫자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평화 또는 평화 공존이라는 단어가 작년에 29번 나왔는데 올해는 196번이에요. 반면 통일이라는 단어는 457번에서 263번으로 줄었어요. 더 눈에 띄는 건 북한 인권이에요. 작년에 156번 나왔는데 올해는 26번이에요. 거의 6배가 줄었어요. 그리고 작년엔 별도의 장으로 다리던 북한 인권 문제가 올해는 하위 한 절로 쪼그라들었어요. UN 대북제재 현황도 아예 삭제됐고요. 정부가 대화와 평화 공존을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의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한국 정부는 백서에서 우리는 흡수 통일 안 하고 적대적 행위 중단하고 대화할게요 라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 반면 북한은 헌법에 국경선 못 받고 군사 분계선에 도로 깔고 전군 지휘관한테 주적의식 높여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한쪽은 악수하려 손을 뻗는데 다른 한쪽은 그 손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형국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대화의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북한이 아무리 강경해도 군사적 충돌보다 대화가 낫다는 논리죠. 두 번째는 북한이 판을 완전히 바꿔놨는데 과거 방식의 대화 시도가 통할 리가 없다는 질문이에요. 북한이 이미 헌법과 군사행동으로 남한은 왜곡이라는 선언을 완료한 상황에서 우리가 내미는 선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사실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건 단순한 군사적 도발이 아니에요. 헌법 개정, 그리고 군 내부 지침 하달, 그리고 현장에서 물리적 공사 착수, 이 세 단계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일시적 긴장이 아니라 국가 설계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 사이에 여자 축구팀을 보내는 건 국제 나라 눈에 우리도 정상적인 나라예요처럼 보이기 위한 포장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솔직히 쉽게 단언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국경선화 작업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한국 정부의 대화 제스처가 어떤 반응을 끌어낼지, 또 미중이 다시 비핵화 압박을 강화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태도는 뭐라고 보세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복판에서 한국 화물선을 공격한 거 아시죠? 그런데 이란의 반응이 좀 특이해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누가 한 짓인지 의문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네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가짜 깃발 작전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 이란인 척 위장해서 공격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가짜 깃발 주장 믿을 수 있을까요? 이란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해왔어요. 이번에도 특정 국가 이름은 안 밝혔지만 맥락상 같은 뉘앙스인 거죠. 반면에 우리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이외의 다른 공격 주체일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어요. 같은 사건을 두고 한국이랑 이란이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주한 이란 대사관까지 나서서 공식 성명을 냈어요.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모든 의혹을 강력히 거부하며 단호히 부인한다고. 근데 부인하면서도 자기네 간 게 아니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안 내놨거든요. 증거 없이 강도만 높이는 부정, 이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닐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남호 피격이 일어난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동시에 아주 대담한 비즈니스를 시작했거든요. 바로 호르무즈 세이프라는 비트코인 기반 해상보험이에요. 이름은 보험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보험이 아니에요. 우리 해협 안전하게 지나고 싶으면 돈 내! 라는 통행료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비트코인이냐고요? 이란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 때문에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차단된 상태거든요. 달러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적이 어렵고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선택한 거예요. 이란 정부는 이 보험으로 100억 달러, 우리 돈 15조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한다고 했어요. 기가 막히죠? 전쟁 중에 자기네가 위험하게 만든 바닷길에서 그 위험을 담보로 돈을 버는 구조예요. 물론 이 보험 현실적으로 외국 선주들이 쉽게 가입하긴 어려워요. 왜냐면 이란이 발행한 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할 수 있거든요. 미국한테 걸리면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게다가 비트코인은 가격이 하루에도 10에서 20%씩 출렁이잖아요. 국제해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보험 상품이라기보다는 이란이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에 더 가깝다는 시각도 있어요. 그럼 이 와중에 미국이랑 이란은 물밑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뒤에선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이란이 14조항으로 된 종전안을 파키스탄을 중재국으로 내세워서 미국에 전달한 거거든요. 이란이 내민 패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란의 요구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결된 이란 자산을 풀어달라는 것, 또 하나는 제한적이나마 핵 활동을 계속 허용해달라는 거예요. 미국한테는 전쟁 피해 배상도 요구했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바로 우라늄 농축 중단이에요. 미국 입장에선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란 제안서엔 그 부분이 쏙 빠진 거예요. 미국도 완전히 냉랭하게 대한 건 아니었어요. 협상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협상 기간 동안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임시 면제하는 조건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동결 자산도 25%는 해제해주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고 해요. 제재를 조금씩 푸는 당근을 내민 거죠. 그런데 이란은 25%는 부족하다며 미국이 더 양보하길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이란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란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딱 며칠 전에 자기 입으로 핵 프로그램 20년 중단이면 괜찮다라고 했던 말을 바로 뒤집어 버렸어요. 현재로선 어떤 것도 받아들일 생각 없다고요. 그런데 진짜 반전이 여기서 나와요. 19일로 예정된 이란 공격이 보류된 건데 그 이유가 미국 내부 결정이 아니었어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즉 중동의 핵심 친미 국가들이 트럼프한테 직접 공격 좀 멈춰달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트럼프는 본인 SNS에 이 나라 지도자들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이 위대한 지도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어요. 동맹국들이 나서서 전쟁을 막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은 이란이랑 같은 동네 살잖아요. 전쟁이 나면 자기들도 불똥을 맞는 거예요. 특히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사우디, UAE 같은 산유국들도 원유를 제대로 수출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 입장에선 우리 이란 혼내주는 거 찬성인데 지금 당장 전면전은 좀 기다려줘 라는 거예요. 동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하지만 트럼프는 보류를 발표하면서도 아주 명확한 단서를 달았어요.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전면적이고 대규모 이란 공격을 가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군에 추가 지시를 내린 거거든요. 잠깐 멈추는 거지 총을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은 봐주는데 내일은 장담 못해 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일엔 백악관 상황실에서 최고위 안보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남호 피격 연이은 부인부터 비트코인 통행료, 종전한 협상, 공격 보류까지 이 모든 사건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터진 거거든요. 우연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서 자기 패를 높이기 위해 호르무즈에서 긴장을 계속 올리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란의 협상안은 미국이 원하는 핵심을 빼고 있고 미국은 양보 없다고 하면서도 물밑에선 조건을 논의하고 있고 우리 선박이 그 긴장의 한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 협상이 타결될지 아니면 트럼프가 다시 군사 옵션을 꺼낼지 앞으로 며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